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애누리가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최대 한도 범위 안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법적으로 이 할인율도 정해져 있나요? 네네. 저를 통해서 네네. 평가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네네. 할인은 까지는 해주실 수 있다. 아, 네네. 네.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상속증여, 특히 증여가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증여세 과세 문제에 있어서 시가평가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 업무를 주로 하시는 평가사님 모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가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이호권 평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장민 세무사님과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쁘고요. 지금 평가 업무는 한 10여 년간 상증세 평가 포함해서 다양한 평가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사님 처음이시라서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의뢰인들도 이제 증여를 하시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겠다 했을 때, 그때 처음에 이제 평가사님한테 의뢰를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러면 평가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가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구독자분들하고 제일 관련되는 부분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토지와 건물, 또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의 개념 자체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한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 증여를 할 때 감정평가를 이제 많이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상증세법에서 시가를 얘기를 할 때는 원래 원칙은 해당 자산을 매매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또는 공매, 경매 뭐 이러한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만약에 그러한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무서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을 할 때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물건 자체가 거주가 가능한 물건이냐 또는 임대를 해야 되는 물건이냐에 따라서 시가가 좀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감정평가를 요즘에 많이 하고들 있어요. 근데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뭐 거주가 가능하냐, 임대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느냐, 그런 여부가 감정평가에 개별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좀 대단지라서 최근에 거래된 시가를 지지할 수 있는 유사 거래 사례가 있다면 유사 거래 사례, 매매 사례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겠지만,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유사 매매 사례가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특정한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얘기 나눠볼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관련한 평가 내용하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빌딩 감정평가 사업과 관련된 내용,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아파트 평가 부분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국토부 시세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임대 거주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지 여부는 여쭤봤었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로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평가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담당 평가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재지하고 평가 목적을 확인을 하고요. 평가 목적은 대분류로 일반평가랑 보상평가가 있습니다. 상속증여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평가에 해당하고요. 보상평가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 등이 수용당할 때 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보상평가는 뭐 개인이 받을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그렇죠. 국가의 어떤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평가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에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뭐 다룰 거는 보상평가는 아닌 거고, 네네. 일반적인 이제 시가평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목적을 파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나 증여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평가에 필요한 평가 시점이 정해져야 될 거고요. 정식적으로 해서 평가 물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담당 평가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련된 공부를 다 띄어서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나간 후에 내부 상태가 어떤지, 그럴 때 이제 내부에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사무실로 와서 이제 가격 작업을 해서 평가 목적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평가 과정 자체가 그러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특히 평가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 뭐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더 소요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의뢰하게 되는 구분 건물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또 뭐 일주일 이내나 더 빠른 날짜에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평가 의뢰를 하시는 이제 의뢰인들 만나보면 이제 전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를 할 때도 구축 같은 경우는 내부가 인테리어가 돼 있느냐 네.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실제로 거래된 가격 자체가 네네.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건도 네. 이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평가할 때 그게 영향을 미쳐요? 네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인데 최근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이 돼 있으면 물건 자체는 임대나 매매를 했을 때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감정평가할 때는 저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사한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 거래사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건물의 외부 요인, 내부 요인, 호별 요인, 그다음에 기타 요인 4가지 가치 형성 요인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리모델링 된 부분은 호별 요인이라는 부분에 반영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리모델링이 안 돼 있는 것에 비해서 미관도 좋고 사용 수익하기 편하고 좋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안에서 이용하는 점유자, 소유자가 편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할 때도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그냥 일상적인 뭐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게 수익적 지출이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난방기를 교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샤시를 교체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본적 지출인데,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인테리어 부분이 감정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유사매매살가액을 적용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거래된 물건 중에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어가지고 평균보다 좀 고가로 거래된 것들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럴 때 이제 감정평가사님을 찾아가지고 평가를 의뢰를 드리거든요. 네네.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당장은 내야 될 증여세가 많아지면 납세자질 부담이 생기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한 가격으로 부담이 안 되는 가격으로 평가를 진행을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일정한 가액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서를 납품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그 가격 수준 자체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 범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의뢰자의 어떤 니즈에 맞는 금액을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합리적인 절세 방안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재량의 범위가 사실 크지는 않을 거잖아요. 크지는 않고요. 뭐 딱 그걸 퍼센트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오차범위 한 10% 정도는 재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에 평가사님이 평가를 해서 세무서에 제출했을 때 아직까지는 뭐 제가 평가사님은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거 감정평가한 금액 인정 못하겠다 불인정을 했을 때 처벌이라든지 뭐 그런 리스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거래 사례 중에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부에 리모델링이 돼 있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개입된 거래 사례를 통해서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례를 이용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적정한 시가보다 많이 높거나 낮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적정하지 않은 세금이 신고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담당관이 몇 개월 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비정상적인 시가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시가 불인정 기관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상승세 평가를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고한 신고자분께서도 그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가 시점 당시에 적정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하실 때 같은 단지에 거래된 것들을 참고해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거래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저가로 거래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끼리 가족 간에 거래를 할 때 좀 저가로 거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인테리어가 돼 있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평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래가 또 활발히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의 거래 사례를 확인하더라도 수십 건이 뜨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격의 분포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층이나 로얄층이나 고층에 따라 가지고 가격 수준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높게 거래되거나 낮게 거래된 거는 분명히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사례는 배제하고 나머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사례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시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네. 물론 거래된 것도 있지만 네.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럼 인터넷에 네네. 호가들 올라오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세라고 생각을 하잖아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를 할 때도 네. 그런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올라온 호가들도 영향을 좀 미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적정한 실거래 사례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부동산도 들려보고 또 네이버라든지 각종 매물 사이트에 떠있는 매도 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근데 이 매도 호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감정평가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단지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거나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 대규모 공익사업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적정한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 수준 정도로만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꼬마 빌딩 작년부터 네. 꼬마 빌딩 이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겠다,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이제 법률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감정평가를 해서 뭐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나는 보충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했을 때는 납부분성치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가산세 문제만 없고 추가로 이제 내야 될 세금만 추가로 이제 고지가 되거든요. 예산의 한정의 문제 때문에 모든 꼬마 빌딩을 다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는 건 아닌 걸로 돼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뭐 그건 알겠다, 감정평가를 세무서에서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신고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했을 때와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대략 정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지만 꼬마 빌딩은 사실 개별성도 많이 인정이 될 거고 거래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은 코마 빌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분류 중에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건데, 토지는 인근에 유사한 비교 표준지, 표준이 되는 토지와 비교해서 평가하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할 때도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의 실거래 사례를 확인해서 시가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치동이라고 한다면은 대치동 자체가 그래도 지역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동네에 본권하고 유사한 신뢰성 있는 실거래 사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이런 행정동하고는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치동하고 역삼동하고 뭐 경계에 있는 토지 건물을 평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동이 다르더라도 신뢰성이 있으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년 정도, 과거 3년 이전에 거래된 실거래 사례를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적용하는 거는 최대한 기준 시점에, 그러니까 평가되는 시점에 가까운 시점에는 거래 사례를 쓰는 게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거래된 신뢰성 있는 거래 사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도시 지역, 지방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5년 이내에 거래 사례를 쓸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범위가 거리상으로 몇 킬로미터다, 시간상으로 뭐 1년이다 2년이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개별 케이스마다 적절하게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질성이 형성되는 범위를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지리적 유사성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유사성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거리의 가까움과 멀다라는 이런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네네. 홍합 빌딩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고자분들께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해서 신고가 되고 건물은 여러 가지 지수를 고려한 기준시가로 해서 합산해서 신고가 되는데, 이게 시가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가 지금 최근에 시가에 이제 근접하게 현실화가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가와 차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가 적정한 시가로 평가돼서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의뢰인이 판단했을 때 적정한 시가로 해서 평가를 받고 적정한 세금이 납부가 된다면 추후에 추징당하게 되는 번거로움은 없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괴리율이라는 게 몇 퍼센트까지 차이가 났을 때 감정평가를 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홍합 빌딩뿐만 아니라 나대지를 증여한 상속할 때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전국 공통입니다. 수수료율은. 그러면 네. 약간 개념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네네. 비슷한가요? 예, 똑같습니다. 네. 수수료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종가제라고 평가 금액이 부동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그거에 연동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는 일반적으로 순수수료, 평가 금액에 대해서 연동하는 수수료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담당 평가사가 현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하고 관련 공부를 발급받는데 공부 발급비가 실비로 추가가 되고요. 그 합산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수수료로 납부가 됩니다. 근데 모든 물건을 살 때는 또 애누리가 없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희 같은 네. 경우도 법적으로 최대 한도 20% 범위 안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할인율도 정해져 있나요? 네네. 한도가? 최대치가 20%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저를 통해서 네네. 평가사님한테 의뢰를 하시면 네네. 할인은 20%까지는 해주실 수 있다. 아, 네네. 네.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감정평가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실 말씀. 아, 네.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네. 찍게 됐는데 좀 준비가 미비해서 조리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세무적인 부분과 감정평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그쵸.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다음에는 조금 더 양질의 내용으로 매끄럽게 준비를 해서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고 싶고요. 앞으로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